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문 스터디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스미 판례를 여쭤보셨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조문 스터디니까 판례를 공부할 수는 없고, 마스미 판례는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해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와 무효 심판 청구는 청구 취지가 다른 동일 심판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심판이다. 그래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통해서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을 때 사실상 이제 해당 거절 이후 무효 사유가 똑같은 34조 1항 20호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자, 동일 사실 동일 증거라고 볼 여지가 있어도 동일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간단하게 결론 뭐죠? 거절결정 불복 심판과 무효 심판은 종류가 다른 심판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34조 1항 20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전에 119조 1항 3호 불사용 취소 심판과 관련해서 외국 업체가 수출만 하고요. 외국 상표권자인데, 여기서 외국 상표권자라는 건 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표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당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판매한 적은 없는데 수출만 한 거죠. 실제로 마스미 판례는 스페인에 있는 생리대 업체가 우리나라의 질경이라는 업체한테 생리대를 수출한 거고요. 질경이라는 업체가 수입 유통하는 국내 업체였는데 허락받지 않고 스페인 업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원해서 결국 등록받은 사안인데 스페인 업체에서 결국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34조 1항 20호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데, 무효 사유 중에 어떤 게 문제됐죠? 34조 1항 20호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본 판례와 관련해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이어야 되는데, 속지주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스페인 업체가 직접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건을 판 건 아니니까 실제로 판 건 질경이라는 국내 업체만 팔았죠. 그래서 과연 해당 스페인 상표 사용자죠. 상표 사용자가 국내에서도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불사용 취소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행위 주체가 상표를 사용한 그 법적 효과가 결국에는 외국 업체, 스페인 업체한테 귀속한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결국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으로 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도 요약하면 뭐죠? 스페인 업체가 국내에서 실제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국내 총판, 유통업체가 상품을 유통한 것이 결국 스페인 업체에게 귀속되니까 스페인 업체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줬다. 그래서 34조 1항 20호의 무효 사유가 있다가 쟁점이고, 올해 초에 나오고 올해 2차 시험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시험에도 굉장히 유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죠? 저희. 자, 34조 1항 20호 보시겠습니다. 20호가 아니라 2항이죠. 34조 2항이죠. 2항 보시면, 자, 제1항 및 상표 등록 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게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가 34조 2항 1호는 54조에 따른 거절 결정, 2호는 68조에 따른 등록 결정이죠. 그럼 합치면 뭡니까? 거절 결정이랑 등록 결정 합치면 등록 여부 결정이죠. 그래서 자, 제1항과 타인 여부는 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고, 자, 2항 단서 보시죠. 다만 11호, 13호, 14호, 20호, 21호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데, 자, 11호, 13호, 14호, 20호, 21호도 그렇죠.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 타인 여부는 등록 여부 결정 시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호가 뭐죠? 11호는 저명상표와의 혼동, 전단, 후단은 저명상표 희석화. 13호는 뭐죠? 특정 출처 인식된 상표를, 그렇죠, 동일 유사한 상표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상품 범위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14호는 지표단 관련해서 결국 부정한 목적 출원. 그 다음에 20호는 뭐죠? 그렇죠, 신의 측에 반하는 동일 유사 범위의 출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스미 판례와 관련해서
국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1호는 뭡니까?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 상표죠. 그리고 동의 없이 출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원칙이 등록 여부 결정시일까요? 지금 이게 34조 2항을 해석하면 결국 등록 여부 결정시가 원칙인데 11, 13, 14, 20, 21호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보고 11, 13, 14, 20, 21호도 타인 여부는 등록 여부 결정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록 결정이든 거절 결정이든 특허청의 심사관이라는 처분의 주체가 하는 처분입니다. 처분. 근데 그 처분, 등록 결정이나 거절 결정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는 그렇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할까요? 자, 1번 처분 전의 사정을 고려한다. 2번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번 처분 이후의 사정도 고려한다. 뭐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나 이전의 사정을 고려하는 게 적절할까요? 원칙적으로? 적절하진 않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정은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런데 거절 결정이나 등록 결정을 할 때가 아닌 그 과거나 그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등록 결정, 거절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행정법의 대원칙이기도 하고요. 통설 판례. 그래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처분의 유법성을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등록 결정이나 거절 결정을 할 때, 즉 그 처분을 할 때를 기준으로 상표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아니면 부등록사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시하고 그 다음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결국 34조 2항인데 11, 13, 14, 20, 21호의 경우에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러면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기준이 되는 공지기술 등을 그렇죠? 등록 여부 결정 시 공지기술로 판단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특허법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특허법에서 이 특허 출원이 출원한 특허가 그렇죠? 출원한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지 진보성이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 여부 결정 시 전에 시까지 공지된 공지기술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인지 판단하는지 아니면 출원 이전 공지기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거죠? 출원시 기준이죠. 출원시 기준. 자, 출원시 기준으로 시각주의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금방 지금 처분을 할 때 등록 여부 결정, 거절 결정을 할 때 그렇죠. 등록 결정, 거절 결정을 할 때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특허는 그렇죠. 출원 전 공지기술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기술과 선택의 차이점입니다. 창작과 선택의 차이점인데 기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계속 발전을 해요. 근데 출원을 한다고 바로 등록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출원을 하고 특허 등록 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몇 년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죠. 요즘 AI 기술 같은 거 보시면 6개월, 1년 만에 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명은 언제 완성되죠? 발명은 출원 전에 완성하고 출원 전에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인 적격이 있고 출원을 해야 되죠. 그렇죠? 무권리자 출원 개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완성은 출원 전에 이미 됐는데 이 완성된 발명이 신규한지 진보한지 여부를 등록 여부 결정 시전 공지기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의 성질상 어쩔 수 없이 출원 전 공지기술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거는 특허가 창작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11, 13, 14, 20, 21호만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까지 알고 가시죠. 자, 그 다음에 34조 3항 보겠습니다. 3항. 자, 34조 3항은 거절 이유입니다. 거절 이유. 이것도. 그렇죠. 거절 이유인데. 자, 읽어보죠. 상표권자나 상표를 사용하는 자. 여기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용권자 외 상표를 사용하는 자 좀 넓게 봐요, 더.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119조의 취소 심판이 청구되건데 딴 거는 다 있는데 4호가 딱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5호부터 9호까지니까
4호를 제외한 나머지 취소 사유로 취소 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그렇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일 유사 범위에 대해 출원에 대해서 그 등록을 거절한다 라는 조항인데 그 동일 유사 출원을 거절하는 시간적 범위는 그렇죠. 각 호에 해당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자, 일단 기억할 거 취소 심판 청구일로부터 3년 아니고요. 취소 신결 확정일로부터 3년 아니고요. 무조건 아니고요. 각 호에 따른 3년이고요. 자, 1호는 존속기간 만료 시, 2호는 포기 등록 시, 3호는 심결 확정 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취소 심결 확정 시부터 3년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취소 심판 청구한 때부터 3년 더더욱도 아니고요. 그리고 취소 심결 시부터 3년도 아닙니다. 자, 취소 심결 시부터 3년이랑 취소 심결 확정 시부터 3년 다르죠? 뭐가 다르죠? 심결 확정 시는 자, 심결을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을 때 확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대잖아요. 그래서 심결 등본 송달받고 자, 심취소 제기 기간인 30일이 도과되어야지만 심결이 확정되죠. 일단 그래서 자, 상표권 소멸 존속기간 만료로 그 다음에 포기 등록 그 다음에 심결 확정 시로부터 3년 내에 출원된 상표의 경우에는 3년 내 출원입니다. 3년 내 등록 여부 결정이 아니라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록 여부 결정으로 하면 등록 여부 결정 시를 노출하고 계속 꼼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원 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3년 내에 출원한 거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4호는 빠진다. 근데 4호는 왜 빠지냐면요. 자, 119조 사항 가보시죠. 119조 사항. 자, 119조 사항 가면 어떤 조문이죠? 자, 가셨나요? 자, 원래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는 취소 심판 청구 후 사유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조 1항 1호는 상표권자 부정사용인데 취소 심판 청구 후에 비로소 상표권자가 부정사용을 멈춘 경우에도 취소 심판 청구는 인용됩니다. 인용되고 그런데 4호와 6호의 경우에는 취소 심판 청구한 후에 그렇죠. 이전 제한 위반 등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부정경쟁 행위와 관련해서 성과의 창출자에게 동의를 받는다든지 부정경쟁 행위당성이 없어지면 그렇죠. 취소 심판 청구 후 사유로도 심판 청구 인용을 막을 수 있다까지 정확하게 아시는데 자 다시 34조 3항으로 돌아오세요. 자 34조 3항을 보시면 어쨌든 4호가 빠지고 나머지 취소가 됐는데 4호는요 이런 겁니다. 갤럭시라는 표장을 그렇죠? 핸드폰하고 무선통신기기 등에 등록받은 삼성전자에서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갤럭시 상표만 LG로 이전을 해요. LG전자로. 그러면 핸드폰은 무선통신기기에 포함되니까 핸드폰에 대한 갤럭시와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갤럭시가 하나는 삼성에 하나는 LG에 각각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갤럭시라는 상표를 가지고 LG가 무선통신기기에 생산 판매를 시작하면 마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성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유사한 지정 상품의 경우에는 등록 이후에 함부로 분할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소 사유로 삼고 있는데 만약에 취소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LG전자에게 이전했던 그렇죠. 무선통신기기에 관한 갤럭시 상표를 다시 회수해 와서 그렇죠. 핸드폰과 무선통신기기 사이에 그렇죠. 상표권자를 일치시키면 더 이상 혼동 우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취소 심판 청구 후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떻게 된다?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을 했고 아까 그거는 119조 1항 4호의 문제고요. 119조 4항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34조 3항의 출원 제한도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 119조 1항 4호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취소 징계로 확정돼요. 그럼 그로부터 3년 내 출원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왜? 그 다음날 출원을 해도 삼성전자에서 그냥 핸드폰 무선통신기기에 그냥 한꺼번에 출원을 하면 사실 출처운동 우려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근데 6호는 왜 빠졌죠? 6호는 119조 4항에는 있는데 여기 없잖아요. 6호는 제 생각에 뇌피셜인데 부정경쟁 행위 해당성을 이유로 지금 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취소 신결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출원한다? 좀 부정경쟁 행위 해당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죠. 곧바로 출원할 때. 그러니까 여전히 신결 확정 시에는 거절을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보시죠. 34조 사항. 자, 동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정 상호간에는 8호 및 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돼 있는데, 자, 8호는 뭐죠?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이고, 10호는 뭐죠? 주지, 그렇죠? 지리적 표시와의 저촉이죠. 근데 8호는 어떻게 되죠? 적용 범위가 표장은 동일 유사, 상품은 동일성 범위내. 10호도 표장은 동일 유사, 상품은 동일성 범위내. 왜 그렇죠?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동일 상품에 한해서만, 그렇죠? 그 지리적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주라는 표장이 감귤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지만 산지이고 현지명으로, 그렇지만 사과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현지명이나 산지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출처 표시 기능 자체를, 여기서 말하는 출처 표시는 지리적 출처 표시예요. 기능 자체를 같은 과일이면 유사한 상품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과일, 사과에는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의 상표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죠, 경기도 광주와 광주광역시에서 모두 수박이 유명하다 쳐볼게요. 그런데 경기도 광주보다, 그렇죠, 아니 경기도 광주에서도 광주를 지표단으로 확보를 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나중에 광주라는 지리적 표시를 늦게 출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선출원 등록 지표단이 있다는 이유로 후출원 지표단인 광주광역시의 광주를 거절하면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 생산자인데 광주라는 생산지에 해당하는 걸 못 쓰죠.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표단에는 선출원 등록상표의 저촉 규정인 8호라든지 주지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10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14호는요. 14호. 34조이랑 14호의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 출원인데, 근데 13호도 마찬가지고 상품 범위 제한이 없죠. 그리고 동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시 상호 안에도 어떤 게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부정한 목적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광주와 광주광역시와 광주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가 압도적으로 수박에 대해서 산지로 유명하다라고 하면 광주광역시의 생산자들은 마치, 아니죠, 죄송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생산자들은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수박인 것으로 인식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신용 편성의 의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호의 경우에는 동의어 지리적 표시 상호간에도 적용이 된다까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다만 13호, 14호 공통입니다만 이건 동의어 지리적 표시의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자, 상품 범위는 제한이 없다까지 잘 기억하고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선출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34조, 35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느리게 가죠. 자, 1항 보시면 선출원주의 1항.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할 동일 유사 상표, 즉 유사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 출원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자, 상표법에서 선출원주의는 타인 간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선출원주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34조 1항 7호의 경우에도 타인 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1항은 다른 날이고요. 2항은 자, 유사 범위에 같은 날 타인 출원이 있을 때입니다. 자, 유사 범위에서 동일자죠. 동일자 타인 간의 출원이 있을 때 상표는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한 명은 등록받게 해줍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협의불성, 협의불능 시 아무도 등록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상표는 협의불성, 협의불능의 경우에도, 그렇죠? 어떻게 되죠? 추첨으로 한 명은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게 2항이고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협의불성, 협의불능 시에 거절 결정이 됐을 때 선출원주의 잔존 여부가 상표에서는 논점이 아니다까지, 물론 특허 쟁점이긴 합니다만 같이 기억을 하시죠. 자, 3항 보시죠. 3항. 자, 출원을 먼저 하면 선출원의 지위가 생깁니다. 지위가 생기는데 출원을 먼저 하는 경우에 해당 출원이 등록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출원으로 발생하였던 해당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한다. 그런데
그 출원이 등록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35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35조 3항에 규정된 내용만이 선출원의 지위를 소멸하게 하는 사유임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유일하게 원시적 무효신결의 경우에는 애시당초 출원을 안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한다고 보고 있는 판례가 있죠. 판례가 있고 주의하실 점은 포기 등록과 관련해서 포기 등록은 뭐죠? 등록 이후에 포기를 하는 거고 그 포기를 등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등록 이후의 사유고요.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포기 등록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후출원의 등록 여부기 결정시 기준으로 인용상표가 그렇죠. 포기 등록으로 소멸하면 결국 유사 대비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후출원 상표를 등록을 허용합니다. 그 판례까지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판례는 포기 등록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취소 신결 확정이든 존속기간 만료든 어쨌든 장래를 향해서 인용상표가 소멸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후출원 상표의 등록 여부 결정 시 기준으로 없으면 그 등록이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3항 보시죠. 1호 보시면 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즉 출원이 포기되거나 출원이 취하된 경우입니다. 2호는 무효로 된 경우인데 자, 3항에 그렇죠? 주체가 누구죠? 주어가 되는 게 뭡니까?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가 아니라 첫 단어가 뭡니까? 상표 등록 출원이? 그렇죠? 즉 여기서 무효로 된 경우는 등록 후에 무효신결 확정으로 무효된 경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출원이 무효로 된 경우인데 출원이 언제 무효가 될 수 있죠? 출원에 대해서 39조에 따른 행대방수 위반을 이유로 한 절차 보정 명령이 있습니다. 행위능력, 대리권 범위 위반, 방식 위반, 수수료 미납 이거죠. 그 경우에 절차 보정 명령을 하죠. 근데 해당 절차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가 18조죠. 그래서 그 출원이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무효로 된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무효신결에 따른 무효, 원시적 무효신결에 따른 무효, 소급표가 있는 그 무효는 35조 3항 2호가 아니라 그냥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선출원지위 소멸 사유다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호는 거절 결정이나 거절 취지 심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조 4항 보시죠. 자,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타인 간의 출원이 있으면 유사범위 출원이 있으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는데 그렇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 불성으로 본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 특허법에도 있는 조문이죠. 그 다음에 35조 5항 보시면 자,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아까 우리가 34조 4항에서 봤죠. 동음이어 지표단 상호간에 그렇죠. 34조 1항 8호 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보시죠. 2호부터 먼저 보면 서로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표단 출원이 있으면 역시 양 지역 모두 정당 생산자라면 사용이 가능해야 되니까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35조 5항 2호고요. 그 다음에 1호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상표랑 지표단 등은 그 성격이 너무 달라요. 왜 그렇죠? 지표단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의 정당 생산자 단체 중에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법인이 지표단을 등록받으면 나머지 정당 생산자 단체에 속한 단체원들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그냥 제주 지역 농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주라는 지리적 표시를 강규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거는 지리적 표시 제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라는 지리적 표시는 성격상 제주 지역에서 귤을 생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지표단 제도를 두기는 하지만 독점 메타권을 인정하지만 제주 지역의 정당 생산자라면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선출원주의도 적용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자 1호 보시면 자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효력 제한 사유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효력 제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결국 그렇죠. 선출원 지표단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정당 생산자라면 침해 주장 못하게 막혀 있죠. 그렇죠? 그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35조 5항 1호는 이제 동일성 범위 밖의 상품에 대해서 그렇죠?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부분이고
지표단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기억하셔야 되냐면 동의어 지리적 표시도 마찬가지고 정당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죠? 선출원의 지위가 미치지 않거나 아니면 효력 제한 사유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90조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외우셔야 돼요. 한꺼번에. 자, 90조 2항을 보시겠습니다. 자, 90조 2항. 그래서 지리적 표시 부분은 34조 1항 8호 10호라든지 그렇죠? 지금 35조 5항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90조 2항 부분이라든지 다 한 세트예요. 결국 법리가 같은 논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90조 2항 가시면 금방 설명드린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 3호죠. 3호. 3호 중에 전단 부분인데 자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표장의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 즉 동일성 범위 내에만 문제가 되니까 A시당초 동일성 범위의 상품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여부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가 전단 부분이죠. 이 부분이 왜 효력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요? 아니 제주 지역에 귤을 생산하는 자는 제주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주 지역 법인이 그렇죠? 지표단 먼저 받았어도 그 법인 단체원이 아니거나 그렇죠? 아닌 자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3호 후단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 경기도 광주에서 지표단 먼저 받아도 광주 광역시에 있는 사람들 거기도 광주 사람들이니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0조 2항 3호 부분과 그렇죠?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35조 5항 부분 그렇죠? 다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배우셔야 되고 35조 5항 1호 부분은 결국에 34조 1항 8호가 34조 1항 7호와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34조 1항 10호가 34조 1항 9호와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기도 해요. 자, 34조도 다시 한번 가보죠. 34조 1항 8호, 7호 보시죠. 8호, 7호. 7, 8호 세트인데 사실은 자, 7호 보시면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범위의 상표 상품이죠. 근데 8호는 선출원 지표단과 표장은 동일유사한데 상품은 동일성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 동일성 범위 내에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 8호, 10호, 35조 5항 1호 등의 규정이다까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의 특성 때문에 90조 2항 3호까지 해당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연관해서 같이 이해하시면 까먹지 않을 것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6조로 가겠습니다. 자, 36조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원래 볼 수는 없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고 최근에 기출되기도 했죠. 그래서 보시면 자, 1항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서를 특허 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데 특허 심판원장에게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허 청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출원서 냈는데 심사관을 지정해서 낼 리도 없고요. 그렇죠. 심사장한테 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주체나 객체 중에 제출의 대상 중에 외울 게 있고 외우지 않을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외울 건 아니죠. 자, 1호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고 2호는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성명이나 영업소 주소 등이고 자, 3호는 상표 4호는 상품, 류 그 다음에 5호는 우선권 주장에 따른 사항 6호는 그 밖의 산자 불용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다 중요한 것들만 적혀있죠. 주의하실 점은 자 36조 1항 5호에 보면 자, 조약 우선권 주장 관련 취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자 조약 우선권 주장 취지도 그렇고 출원시 특례 주장 취지도 그렇고 여러분들 출원시에 주장하지 않고 나중에 보정할 수 있어요? 자 조약 우선권 주장을 출원시 특례 취지를 처음에 출원할 때 주장하지 않고 나중에 주장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취지의 주장 자체는 나중에 보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원시 특례나 조약 우선권 주장 자체의 보정은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1국 출원에 관한 출원 번호나 출원 일자를 적었는데 잘못 적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보정이 돼요. 근데 취지 자체를 주장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주장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조금만 더 깊게 가보죠. 나중에 마드리드 의정서 가서 국제상표 등록 출원 파트를 가면 출원 시 특례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출원 시 특례의 취지와 증명서류를 영역 확장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마드리드 국제 출원 자체는 한참 전에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정국에 들어와야 국제상표 등록 출원이니까. 그런데 자, 원래는 출원 시 특례의 취지 자체는 출원 시에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 통상의 국내 출원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정국 단계 들어온 이후인 영역 확장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지도 증명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고 3개월입니다. 3개월. 원래 출원 시 특례의 증명서류 제출은 30일이에요. 국내 출원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죠? 조약 구성권 주장을 국제상표 등록 출원과 관련해서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 제1국 출원을 기초로 국내 출원, 조약 구성권 주장을 한 그냥 통상의 국내 출원을 진행하면 취지는 국내 출원 시에 무조건 주장해야 되고 증명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봅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국제 출원 시에 조약 구성권 주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증명서류를 국제 출원 시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가 지정국일 때 국제상표 등록 출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도 증명서류 제출 필요가 없다. 그거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조약 구성권 주장 시 형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해당 형식을 증명서류 제출로 해석하기 때문이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드리드 할 때 더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자, 1항은 그렇고요. 2항 보시죠. 자, 2항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장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이 조항 주의하셔야 돼요. 2항에 모든 출원에 표장에 관한 설명을 적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문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는 거지 모든 출원에 적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비전형 상표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몇 가지 반추해보죠. 자,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이나 비전형 상표 중에 입체 상표 등록 출원의 경우에 설명서 제출이 의무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자,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과 입체 상표는 설명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면 36조 2항에서 만약에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빼고 만약에 이해해버리면 여기는 표장에 관한 설명을 적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돼 있잖아요. 재량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기본서가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적어야 한다는 산자부령이 만약에 설명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출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 산자부령이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거 잘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 36조 2항 조문이 그대로 나오면 당연히 조문 그대로니까 맞는 지문이잖아요. 1차에서. 그리고 반대로 입체 상표의 경우에는 설명서 제출을 안 해도 된다도 맞는 지문이라고요. 왜냐하면 산자부령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도 제출 안 해도 돼요. 근데 비전형 상표 중 나머지 상표들 어떤 게 있죠? 소리 냄새 상표부터 시작해서 동작 상표, 홀로그래프 상표, 위치 상표, 색채 만의 상표 이런 것들 전부 다 설명서 제출이 의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6조 2항이 좀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주의하시라라는 말씀드리고 자, 3항 보시죠. 단체 표장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자, 정관을 제출해야 됩니다. 정관. 정관은 법인. 법인은 정관이에요. 법인은 정관. 그 다음에 법인은 정관, 개인은 규약. 그래서 증명표장은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개인도 출원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사항 보시죠. 증명표장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서류죠.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서류인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있음을 증명한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증명표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5항 보시죠. 지표단 지표증의 경우에는 3사항 서류 외에 그렇죠. 지표단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관 제출해야 되고 플러스 뭐 제출해야 된다? 지리적 표시의 정의의 일치함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죠. 필수. 지표증도 정관 또는 규약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관리 능력 입증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증, 지리적 표시 정의 합치 서류, 합치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된다. 근데 제출 안 해도 되는 게 있죠. 바로 떠오르시나요?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대표성 입증 서류. 해당 지역에서 우리 법인이나 내가, 그렇죠. 개인일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대표성이 있다. 입증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외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지표단과 지표증의 경우에도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은 가구가 있고 감귤 관련 법인 단체가 5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5개 중에 어떤 데는 뭐 2,000가구가 가입되어 있고 어떤 가구는 500가구밖에 가입 안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대표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 서류라면 가장 많은 가구가 가입된 제일 큰 단체인 법인만이 출원인 적격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법인이기만 하면 되고 그 법인의 단체원에 제주 지역 정당 생산자 등이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가장 큰 단체만이 지표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대표성 입증 서류를 강제하고 만약에 대표성을 입증했을 때에만 지표단 출원인 적격이 있다라고 말하면 사실상 선출원주의를 형해하게 돼요. 가장 큰 단체는 늦게 천천히 출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으면 지표단 출원인 적격이 있는 걸 좀 더 강화하는 요소가 되는 거지 대표성이 있는 단체만이 지표단 출원인 적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대표성 입증 서류는 제출하고 싶으면 제출한 서류다. 즉 임의 서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외우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리적 표시 정의 합치 서류는 꼭 제출해야 되는데 대표성 입증 서류는 임의다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항 보시죠. 자, 업무 표장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자, 1항 각호에 출원인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 그 말인데 뭐죠? 업무 표장의 출원인 적격 누구한테 있죠? 비영리 업무 영위원자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영리 업무를 영위한 자로서 업무 표장 출원인 적격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 이제 37조 가겠습니다. 37조는 표제가 괄호 안에 보시면 상표 등록 출원일의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은 아실 거예요. 조금만 공부해도 자 맞다 하자가 있고 혹시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자가 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뭐 시행규칙 뭐 25조인가 어딘가에 뭐 반려사유가 있더라. 근데 반려사유는 뭐 강사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뭐 불수리 반려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39조를 보니까 절차 보정 사유가 있고 뭐 행대방수가 있는데 행대방수는 좀 경미한 하자인가? 이런 게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출원에 하자가 있는데 꼭 출원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하자가 있어요. 절차를 진행하면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중대하면 어떻게 되죠? 반려, 불수리. 반려, 불수리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하자가 경미하면 일단 수리는 하죠. 다시요. 자, 하자가 중대하면요. 수리 자체를 안 하고요. 아예. 뭘 제출해도. 불수리, 반려. 그렇죠? 하자가 경미하면 일단 수리는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뭘 하죠? 절차 보정 명령을 합니다. 그럼 절차 보정 명령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볼까요? 절차 보정 명령하면 그 보정 명령에 응해서 명령에 의한 보정이죠. 그래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18조에 의해서 결국 해당 절차는 무효로 되죠. 절차의 무효 처분.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경미한 하자의 문제고요. 중대한 하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이런 사유들은 반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절차 진행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돌려보냈어요. 안 받아주고.
그걸 불수리 반려잖아요. 근데 다 돌려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당 하자를 없앤 다음에 다시 제출해야 되죠. 그럼 번거롭죠. 번거로우니까 이런 사유들은 굳이 돌려보내지 말고 보완하면, 그렇죠? 절차를 보완입니다. 보정이 아니고 여기는 보완하면, 그래, 출원일 늦춤 형식으로 좀 인정을 해줄까? 그러니까 출원일을 늦추기는 하나 다시 제출하지는 않게 혜택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출원이 반려되면요, 다시 출원해야 되는데 다시 출원하면 귀찮기도 하지만 돈도 또 내야 돼요. 출원료도. 그런데 반려를 하지 않고 절차 보완만으로, 그렇죠? 보완을 인정해주고 출원일 늦춤으로 인정을 해주면 다시 출원서 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출원료를 다시 안 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익들을 감안해서 나중에 중대한 하자로 구성된 그 반려 사유 중에 일부 사유는 절차 보완 사유로 37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사유인가? 자, 37조 1항 보시면 상표 등록 출원일은 그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다만 상표 등록 출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다니까 뭡니까? 도달한 날에 출원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1, 2, 3, 4, 5호를 보시면 굉장히 중대한 하자예요. 자, 39조 같이 보시죠. 39조 절차의 보정 보시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에 어느에 해당하면 보정을 명하도록 명령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건데, 자, 1호, 2호, 3호가 행대방수입니다. 행대방수인데 행위능력 대리권, 방식 위반 수수료 문제인데 좀 뭔가 제대로 했는데 돈을 안 내거나 대리권의 흥결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방식이 조금 어긋나거나 이런 거거든요. 경미해요. 경미한데, 자, 다시 37조로 올라올게요. 39조는 안 볼 겁니다. 이따가. 자, 1, 2, 3, 4, 5 보시면 좀 심각합니다. 보시면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명확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 포장 출원하는 건지 색채만의 상표 출원하는 건지 안 적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호,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아예 안 적혀있거나 아니면은 특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안 적혀있는 경우, 이거는 누가 출원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호 보시죠. 3호는 상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중에 하나인 표장과 상품 중에 표장이 안 적혀 있는 거군요. 안 적혀 있거나 선명하지 않아서 표장의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자, 4호는 권리 범위를 특정하려면 표장이랑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이 없어요. 그 다음에 5호는 뭐죠?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하는데 영어로 출원해요. 물론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영어로밖에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본권처인 경우에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마드리드 국제 출원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 통상에서 국내 출원할 때는 한글로 안 하고 영어로 출원하거나 일본어로 출원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반려됩니까? 반려가 아니라고요. 지금 원래는 중대한 하자니까 반려를 해야 되는데 출원서만은 반려하지 않아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 잘 이해 못하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 37조 1항은 출원일 인정과 관련된 절차 보완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가 아니라 출원서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출원서를 제출할 때 한글로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37조 1항 5호가 적용돼서 출원일이 불인정되고 나중에 절차 보완을 하면 절차 보완서 제출일로 출원일이 늦춰집니다. 근데 그거는 출원서 얘기고요. 만약에 출원 중에 보정을 해요. 그럼 보정서를 제출하겠죠. 보정서를 영어로 내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 문제입니까? 보정서를 영어로 내면 37조 1항 5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문제? 상표법 시행규칙의 반려사유 문제입니다. 그래서 봐주지 않고 곧바로 반려 불수리예요. 다시 한번. 37조 1항은 출원서의 취성상지국, 취지, 성명, 상표, 지정상품, 한글,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 반려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출원일 불인정 사유로 본 다음에 보완을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보정이든 심판 청구서건 다른 서류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한글로 안 적혀 있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바로 반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표법 시행규칙의 반려사유들을 보면은 한글로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그래서. 자, 아시고. 자, 2항 보시죠. 37조 2항은, 자, 절차 보완 사유에 해당하면, 즉 37조 1항에 해당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합니다. 이거를 절차 보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항. 제2항에 따른 절차 보완 명령 받은 자가 보완을 하면요. 절차 보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4항. 기간 내에 보완하면, 자, 출원일이 언제? 자, 이거는 중대한 하자 문제잖아요. 중대한 하자 중에 일부잖아요. 그래서 중대한 하자인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채 출원한 그 출원일을 인정해주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니, 상품을 적지 않고 출원했는데, 원래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출원일 늦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항 보시면, 절차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보면서 출원일 늦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항 보시면 보완을 하지 않으면 원래 중대한 하자는 반려하잖아요. 근데 보완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원래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반려를 해버립니다. 그게 5항이다. 자, 그 다음에 38조 보시죠. 자, 38조 보시죠.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까지? 질문 있으시면 문자로 주세요. 각하는 그 심판 단계 이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보정 이런 거 할 때요. 어떻게 되죠? 보정이는 보정 각하를 하죠. 요지 변경일 때. 각하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반려는 아예 안 받아주는 거고요. 불수리 반려고 중대한 하자일 때 반려 불수리고요. 각하는 어떤 절차적인 과정에서 부적법해서 그냥 각하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정이 요지 변경이면 부적법에서 각하하는 거고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심결을 하고요. 그래서 각하와 반려는 어쨌든 간에 사유가 다르다라고 아시면 돼요. 기관이 경과할 때는 자, 원칙은 그것 때문에 심판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군요. 원래 어떠한 절차에서 기관을 경과해서 제출하잖아요. 절차를 진행하면 각하가 아니라 반려가 원칙이에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런데 심판 청구서의 경우에 기관을 도과해서 제출하면 반려를 하지 않고 각하 심결을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이거는 약간 수험생 범위를 넘어가긴 하는데요. 근데 혹시 그거 알고 질문하신 건가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심판 실무상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반려 각하는 좀 헷갈리시는 이유는 짐작은 가는데, 어쨌든 간에 반려는 일단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반려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37조의 절차 보완 사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각하는 또 각하를 하게 규정된 사유를 각하한다까지. 우리가 상표법에 있는 거 중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보정이 요지 변경인 경우에 보정 각하를 하고, 해당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전 보정은 보정 각하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출원 공고 결정 후 등본 송달 후 보정의 경우에는 직접 불복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거절 결정이 되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해서 해당 보정 각하 결정의 부적법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를 했을 때 그렇죠. 부적법할 경우에 결국 각하 심결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됐나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아직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근데 완벽하게 구분해 설명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 상표법 시행규칙의 반려사유 정도는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상표법에서 각하 한번 검색해보세요. 검색하시면 각하사 문제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쭉 보면서 이럴 때 각하하는구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사유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맞습니까? 심판 청구 때문에 헷갈리신 거 맞나요? 네. 그거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변리사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심판 청구 기간 경과해서 하면은 각하 심결하는구나. 근데 이게 그 심판 청구를 기간 경과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실무에서 거의 없죠.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 대리인이 기간을 경과하면 심판 청구 안 하죠. 그냥 사실. 그렇죠. 그래서 기간 경과를 안 하고요.
그다음 만약 기간 경과를 알게 됐다 그러면 안 하죠 보통 아예. 어차피 해도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죠? 자, 절차의 추후 보완 등이 아닌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38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은 마무리할 건데, 자, 38조 하고 마무리하죠.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상표 일출원주의고요. 38조는 절차적 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죠? 상표법에서는 거절 이유, 이의 신청 이유, 정보 제공 사유가 다 동일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자, 해당 거절 이유는 딱 하나 빼고 전부 무효 사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상표법에서는요, 거절 이유랑 정보 제공 사유랑 이의 신청 이유가 다 동일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 중에 딱 하나가 빠지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무효 사유로 돼요. 그런데 하나가 빠지는 게 바로 지금 배우는 38조예요. 그래서 일상표 일출원주의는 절차적 하자로서 자, 등록 결정이 된 이유 얘는 다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예리하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등록이라고 안 하고 등록 결정된 이후에는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입력 부탁해요. 입력. 문자 한번 입력해보세요. 제가 왜 등록 결정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강의 시간에 했는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거 시험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작년 4월 20일 개정법이 시행된 새로운 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2022년 4월 20일 부시행. 등록 결정 후 직권 재심사 있죠? 그렇죠? 이따 나올 텐데 오늘은 아니지만 자, 등록 결정 후에 직권 재심사 규정을 보면 등록 결정을 취소할 때 거절유가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못하는 게 38조 1항이에요. 근데 법조문에 있으니까 외우면 되죠. 외우면 되는데 직권 재심사를 도입할 때 그 취지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 취지는 등록 결정이 난 이후에 옛날에는 등록 결정을 취소할 수가 없었거든요. 심사관이. 아, 등록 결정 이후에 내가 심사를 잘못했잖아. 알아도 취소를 못했다고요. 못했는데 취소를 하게 한 이유는 개정법으로 도입한 이유는 취소를 옛날에 못했으니까 무조건 등록을 했겠죠. 등록이 되면 결국에 무효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심사관도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무효심판이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지 겨우 없앨 수 있잖아요. 상표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등록 결정 후에 비로소 무효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도 미리 그렇죠. 아예 등록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절차를 새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사고 심사해서 등록되는 걸 최종적으로 막기 위한 최종 병기를 도입을 한 건데 그런데 취지가 뭐라고요? 나중에 무효심판으로 문제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무효사유랑 똑같아요. 여기서 무효사유랑 똑같다는 이유는 실제로 후발적 무효사유 이런 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거절 이유 중에 38조 1항만 빠지고 무효사유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효사유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거절 이유 중에 38조 1항이 빠지고 나머지 거절 이유 전부 무효사유로 가는 것처럼 등록 결정 후 직권 재심사 사유도 거절 이유 중에 38조 1항 빠진 나머지 전부 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38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자 같이 보시죠. 어디 몇 조로 가시냐면 자 67조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합 설명이에요. 67조로 가시면 자 상표 등록 출원 공고 후 직권 거절 결정인데 자 출원 공고 결정 언제 하죠?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진행했어요. 했는데 10별력도 있고 34조 등 거절 이유도 없잖아. 54조에 거절 이유가 없는 거죠. 심사관이 보기에 결국에. 그러면 출원 공고 결정을 하고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원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공중심사,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출원 공고는 이의신청하라고 특허청에선 등록시켜 줄 건데 혹시 딴지 걸 사람은 걸어봐 이거거든요. 이건데 자
출원 공고 후에 심사관이 내가 잘못 심사했네 발견할 수 있죠. 가끔 나와요. 실제로 이거는요. 그럴 경우에 자 거절 이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기초하지 않고 이의 신청에 기초한 거절 이유 말고요. 심사관이 혼자 알아서 스스로 직권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고요. 표제에는 거절 결정이나 돼 있지만 거절 결정 전에 거절을 통지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자 근데 이때는 어떤 사유로 거절을 통지할 수 있냐 그거죠. 어떤 사유로 할 수 있다고요? 이때는 거절 이유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 결정을 통해서 출원인에게 신뢰를 부여하기 전이니까 다시 한번요. 지금 67조의 출원 공고 후 직권 거절 이후 통지는요. 출원 공고 이후에 등록 결정 전에 적용되거든요. 출원 공고 이후 등록 결정 전에 적용돼요. 그래서 등록 결정 전까지만 적용되는데 그때 심사관이 내가 잘못 심사했구나 했을 때 거절을 통지를 하는데 그거는 거절 이후 전부 다다. 그렇죠? 그래서 38조 1항도 포함된다. 그런데 등록 결정을 통해서 신뢰 부여를 할 때에는 단순 절차적 하자는 등록 결정을 취소한 사유를 못 삼는다. 그래서 등록 결정 후 직권 재심사의 경우에는 38조 1항을 이유로는 거절 결정, 등록 결정을 취소해서 거절 통지할 수 없다인데 자 68조 2 가시겠습니다. 68조 2 보시면 상표 등록 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있죠. 그래서 작년 2022년 4월 20일부 시행법인데 자 1항 보시면 심사관은 등록 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한다. 근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보시죠. 거절 이유가 38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8조 1항을 이유로는 등록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인 것이고 자 그래서 최종 정리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자 상표법은 자 거절 이유와 정보 제공 사유, 이의 신청 이유가 동일하다. 그 거절 이유 중에 38조 1항만 빼고 전부 무효 심판, 무효 사유로 포함된다. 그렇죠? 무효 사유는 그거 말고 후발적 무효 사유 포함되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자 그런데 출원 공고 이후에 심사관이 내가 실수했네 발견하면 똑같이 거절 이유와 똑같은 사유, 즉 38조 1항까지 포함해서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 결정이 되면 신뢰를 부여한 이유니까 38조 1항 사유로는 등록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외우시라고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내면은 아마 제대로 공부 안 한 분들은 많이 틀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38조 가고 마무리할 겁니다. 38조 가시죠. 자, 오늘 뒷부분 조문은 좀 가는데 원래 조문 학습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긴 해야 돼요. 국어적으로 쭉 읽는다고 되진 않습니다. 자, 38조 1항 보시면 상표 등록 출원을 하려는 자는 1류 이상 상품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한다. 근데 1류의 상품을 지정하여가 아니에요. 잘 조문 보시죠. 자, 1류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 1출원하여야 한다 했으면 1상표 1류 1출원주의죠. 근데 우리나라는 1상표 1류 1출원주의가 아니라 1상표 다류 1출원주의예요. 즉 1류를 하고 싶으면 1류를 하고 2류를 하고 싶으면 2류를 하고 여러 개 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1항이 규정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2항 보시죠.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 이거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상품을요. 정식 상품 명칭이라고 합니다. 정식 상품 명칭이라고 하고 고시하지 않는 상품은 비정식 상품 명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품의 유사 범위 어떻게 특정하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속성과 거래 실정, 즉 품형용 생판수, 품질, 형상, 용도, 생은 뭡니까? 생산 부분, 판매자, 판매 범위, 그 다음에 수요자의 범위 이런 거죠. 그래서 품형용 생판수로 상품의 동일 유사를 결정한다로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유사공 코드, 그렇죠? 유사공 코드라는 게 있는데 G1301처럼 이런 식으로 유사공 코드가 있는데 해당 유사공 코드의 역할은 뭐죠? 심사 실무상은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상품의 동일 유사를 판단하긴 합니다만 물론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고 유사상품 심사 기준도 마찬가지고 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과 거래 실정 가지고 판단하는데 유사공 코드는 그렇죠.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만 합니다. 참고.
참고. 그래서 틀린 걸 아셔야 돼요. 참고한다는 맞는데 틀린 게 뭐죠?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면 양상품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본다 틀리고요. 본다. 유사한 것으로 취급한다 틀리고요.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도 틀립니다. 추정한다는 옛날엔 추정한다 했는데 지금은 추정한다 틀린 거라서 자 유사군 코드는 참고만 한다이지 본다, 간주한다, 취급한다, 추정한다 전부 싹 다 틀린 표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조문까지 좀 봤고요. 뒷조문들 본 부분은 나중에 볼 때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40조 할 텐데 다음 시간을 좀 빨리 잡을 거예요.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밤 정도 잡을까 하는데 제가 공지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 주실 분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